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나는 그래도 날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지은이는 우르술라 누버, 독일의 베스트셀러 저자이자 최고의 심리 상담사 겸 부부치료 전문가입니다. 남자는 자립심이 강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젊은 여자를 보자마자 경탄했다. 여자는 자기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줄 아는 부드러운 성품의 남자가 마음에 쏙 들었다. 두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함께 살 집을 구해 이사를 하고 학업을 마치고 멋진 직장도 찾았다. 하지만 그렇게 넘치던 행복이 지금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저녁에 막스가 퇴근을 하고 돌아오면 마리아는 집에 아직 들어오지 않았거나 집에 있는 날이면 막스에게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시간을 내지 않는다고 불평을 늘어놓았다. 막스가 자신만 생각하고 일과 취미로 하는 운동에만 시간과 관심을 쏟는 것도 거슬렸다. 막스는 그렇게 말하는 마리아가 이해가 안 됐다. 자신은 두 사람의 관계를 위해 모든 것을 잘한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마리아가 자기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느낌이 들고 자신이 압박과 통제, 제지를 당한다고 생각했다. 둘의 관계는 점점 더 엉켜갔다. 사랑처럼 큰 희망과 기대를 품고 시작했다가 결국은 반드시 실패로 돌아가는 활동이나 일은 없다. 1950년대 중반에 정신분석자인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했다. 행복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일이 왜 그렇게 힘들까? 그 원인에 대해서는 충분히 많은 해석이 나와 있다. 전문가들은 사랑에 대한 지나치게 낭만적인 상상, 직장과 가족에게서 받는 압박감, 관계에 대한 부푼 기대, 그리고 저기 저 밖에 혹은 인터넷에 깊숙한 곳 어딘가에 지금보다 더 훌륭한 상대가 존재할 것이라는 기대를 사랑의 비극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뽑는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 상황은 근래에 와서 많은 주목을 받는다. 요즘 사람들 대부분이 관계를 맺고 애착을 갖지 못한다고 평가를 받는다. 이들은 단지 자기 문제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를 발전시키기에 바쁘다. 엄마와 아빠가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의 유년기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다. 생애 처음 시기에 사랑을 주는 대상과의 최초의 집중적인 경험은 현재까지 우리의 삶과 애정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부모는 우리에게 대인관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가르쳐준다. 세상에 태어난 뒤 첫 시기에 부모가 우리를 어떻게 돌보고 관심과 애정을 쏟는지, 아니면 엄하게 다루며 관심을 덜 보이는지 등 양육 방법을 통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혹은 기대할 수 없는지를 배웠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표현해도 되는지 혹은 다른 사람에게 순종하고 자신의 바람도 이들에게 맞추는 것이 좋을지를 배웠다.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가까이 다가가도 될지, 어른을 신뢰하고 따라도 될지, 혹은 거리를 두는 편이 더 유익한지를 배웠다. 사랑을 얻으려고 안간힘을 써야만 하는지, 아니면 항상 착하게 행동하지 않더라도 사랑을 받는지도 배웠다. 간단히 말해, 우리가 경험한 첫 번째 애정 관계가 안정적인지 아니면 불안정한 장소인지를 배웠다. 이런 이른 시기에 배운 것과 이것에서 끌어낸 결론을 머릿속에 저장했다. 이렇게 저장된 것은 평생 우리를 따라다닌다. 유년기의 경험은 성인이 되어 얼마나 원만하게 대인관계를 잘 하는지를 크게 좌우한다. 영국의 심리치료사이자 정신분석가인 존 볼비가 1950년대에 토대를 이룬 애착 연구의 흥미로운 이론은 아이가 이른 시기 때 경험한 부모와의 관계와 훗날 안정적인 애정관계를 이룰 수 있는 능력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 어른이 되어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는 한 사람의 유년기 경험을 빼놓고 관찰할 수 없다. 명심해야 할 점은 애착 유형이 운명이 아니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다. 휘트니 휴 미실다이는 우리는 속에 모두 이전의 아이였던 모습을 지니고 있으므로 부부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이런 네 사람이 서로 잘 조화를 이루고 살 수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많은 관계의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은 이전에 내면의 아이가 방해를 하며 끼어들기를 하기 때문이다. 부부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내면에 들어있는 이런 아이 때문이다. 자기 내면에 있는 아이의 행동을 눈치채는 일도 어렵지만 상대의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 소녀나 소년을 발견하기란 훨씬 더 어렵다. 한때 우리였던 이전의 아이는 매우 솜씨가 빼어나기 때문이다. 아이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굉장히 잘 숨겨서 마치 어른이 된 지금의 내가 그것을 원한다고 믿게 만든다. 이 세상에 온 첫째 날부터 우리에게는 애착에 대한 생물학적 욕구가 있으며 우리는 자기를 돌봐주고 보호해야 할 사람과 가까워지려고 한다. 우리는 이런 타고난 애착 체계의 도움으로 정신적, 신체적 욕구를 잠재운다. 다시 말해 애착 신호를 보내 어른이 우리에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누군가 우리가 부르는 소리에 대답하고 울음과 두려움에 알맞게 반응을 보이는 일은 우리의 생존을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하다. 나를 위해 누군가 여기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 얼마나 안심이 되고 마음에 끝없는 안정감이 찾아오는가. 우리는 이미 아기일 때부터 자기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지와 어른이 관심을 보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운다. 안정감은 우리가 용기를 내어 세상을 탐구하고 개척하려 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 주요 애착 대상이 신뢰감을 주는 눈으로 지켜보고 있으면 아이는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와 함께 노는 일이나 약간 잘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갈 용기를 낸다. 애착 연구가들은 훌륭한 애착 대상이란 어린아이에게 안전한 항구와 같다고 말한다. 모르는 아이와 함께 겁내지 않고 놀거나 혼자 방에서 첫걸음을 떼기 위해 떠날 수 있는 항구이자 마음이 안 좋아져서 보호받기를 원할 때 돌아올 수 있는 항구다. 나에게는 튼튼한 기반과 항구가 있다라는 소중한 경험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버팀 기둥을 세운다. 이런 기둥이 견고하면 자신이 안전하고 보호받는다는 것을 느끼고 안정 애착 유형이 발달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년기에 누구에게나 버팀목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심각한 경우에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1. 이곳은 안전하지 않다는 불안감으로 가득한 경험을 더 이상 하지 않기 위해 중요한 애착 대상에 가까이 가는 일을 피한다. 2. 자신이 원하는 것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없는 것을 지속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려고 마치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욕구를 억누른다. 3. 진정한 사랑이 어떤지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른이 하는 어떤 행동이 자신을 해쳐도 이것을 사랑이라고 해석한다. 안정적인 애착에 대한 욕구는 평생 우리를 따라다닌다. 영국의 정신분석학자이자 애착 이론의 창시자인 존 볼비가 표현한 것처럼 인간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애착을 원하는 존재다. 아이일 때는 믿고 자신을 맡길 수 있으며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줄 사람을 원하고 어른이 되어서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면서 동시에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이 있기를 바란다. 어린아이였을 때 하던 행동이나 경험과
성인이 된 후에 보이는 행동 사이에는 놀랄 만한 공통점이 있다. 우리는 마치 다시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배우자나 엄마, 아빠, 가장 친구 등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편에 서면 곧바로 훨씬 더 안심도 되고 자신감도 더 커진다는 느낌을 받는다. 스트레스에 더 잘 대처하고 참을성도 커지고 끈기도 생긴다. 나이가 몇 살인지는 상관없다. 애착 대상이 무관심하거나 외면하고 거부 반응을 보이면 무섭다고 느끼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인내하지 못한다.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어른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으면 즐겁게 주위를 둘러보면서 탐구하고 새로운 것에 관심을 쏟는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 어른이 된 우리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소중한 사람과 신체적인 친밀감을 통해 교류하고자 한다. 상냥함과 어루만짐, 포옹, 팔짱 끼기, 입맞춤은 부모와 아이의 관계뿐 아니라 애정관계에서도 나타나는 애착의 표시다. 애착 연구가들이 개발한 질문을 자기 탐구에 적용하면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여기에 나오는 질문은 신빙성 높은 방식의 하나인 Adult Attachment Interview, AAI, 성인 애착 면접에서 기인한다. 유년 시절의 상황을 떠올리며 곰곰이 생각하고 부모와 함께 살던 당시에 애착 형성을 위한 분위기가 어땠는지 알아보기 위한 자기 성찰용 질문으로 활용할 수 있다. 1. 어린 시절의 부모와의 관계가 어땠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제일 먼저 기억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는 당신과 무슨 일을 같이 했습니까? 누가 당신하고 함께 놀아주었습니까? 엄마와 아빠는 언제 집에 있었습니까? 주말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2. 어렸을 때 엄마와의 관계를 적절하게 묘사할 수 있는 단어 5개를 열거하십시오. 3. 이런 특징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기억나는 일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떤 기억입니까? 4. 어렸을 때 아빠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나타내는 5가지 형용사를 대보십시오. 5. 이런 단어와 관련해서 아빠와 함께 경험한 특별한 일이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까? 6. 아빠 혹은 엄마 중에 누구를 더 가깝다고 느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7. 당신과 엄마와 아빠와의 관계를 각각 비교한다면 둘 사이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8. 아이였을 때, 혼란스럽거나 불안정할 때, 혹은 기분이 안 좋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괴로움을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았습니까? 9. 어렸을 때에 아프면 어땠습니까? 누가 당신을 돌보아 주었습니까? 10. 언제 처음으로 부모와 떨어졌는지 기억합니까? 부모와 분리되는 일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그때 몇 살이었습니까? 11. 아이였을 때 거부당한다고 느낀 경험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었는지 기억합니까? 아이의 입장에서 이런 거부를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12. 부모가 원칙을 내세우며 혹은 그냥 재미로 당신을 위협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을 버리거나 고아원으로 보낸다고 혹은 이와 비슷한 말을 하면서 겁을 준 적이 있습니까? 13. 이런 경험 탓에 어른이 된 지금도 여전히 괴롭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까? 14. 부모를 통해 경험한 일이 어른이 됐을 때의 성격 형성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까? 15. 당신이 어렸을 때 부모가 왜 그런 입장을 취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16. 부모 외에 사이가 좋고 특별히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어른이 또 있었습니까? 17.
아이였을 때 가까운 가족 구성원 중에서 돌아가신 분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의 죽음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18. 부모가 아직 살아계신 사람의 경우 현재 부모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위의 질문들에 대해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게 충분한 시간을 드린다. 그래야만 기억과 감정이 살아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나의 감정이다. 유년 시기와 부모의 태도에 대한 기억이 긍정적이라면 위에 제시된 검사 질문에 대답을 할 때 자기가 보호와 사랑, 안정감을 받았다는 좋은 감정이 생긴다. 하지만 완전히 그런 것은 아니거나 혹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기억하는 사람의 유년기는 불안정했다고 할 수 있다. 애착 기피자는 생애 첫 시기부터 분명 안정감이 전해지는 경험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들은 아이였을 때 틀림없이 중요한 애착 대상이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경험을 해야만 했을 것이다. 애착 대상은 때론 너무 가깝게 다가오고 완전히 애정 공세를 벌이다가도 갑자기 거부하거나 무시를 했다. 부모는 아이를 정서적으로 롤러코스터를 태워 아이가 보이는 애착의 욕구를 가끔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가끔은 거부를 하듯 반응하면 아이는 어른을 신뢰할 수 있는 존재라고 절대 배우지 못한다. 아이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누군가가 필요할 때 내 곁에는 아무도 없어. 혼자서 알아서 해야 돼. 반항을 하거나 울어도 아무 소용없어. 관심을 갖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무엇을 원하고 무서워하는지를 아예 보여줄 필요도 없어. 아무도 거기에 관심이 없고 신경을 안 쓰거든. 결과적으로 아이는 자신의 내면 상태를 포커페이스 뒤에 숨긴다. 아이는 혼자서 잘 지내기 때문에 자립적이고 독립적이라는 인상을 준다. 이런 불안 애착 유형을 지닌 아이는 키우기 편하기 때문에 부모와 유치원 보모가 매우 좋아하는 타입이다. 문제없이 이틀 만에 유치원 생활에 적응하고 울지도 않고 스트레스를 받지도 않는다. 하지만 이런 아이는 실제적으로는 극심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신체 검사에서도 볼 수 있듯 긴장 상태가 높고 지속된다. 이런 애착을 기피하는 사람들의 유년기는 완전히 안개에 뒤덮여 있을 때가 많다. 유년기에 대해 물으면 떠오르는 게 하나도 없네요 라며 건너뛰거나 부모를 이상적으로 꾸미는 일도 있다. 마티아스는 어릴 적에 엄마가 그를 위해 진정으로 관심을 쏟지 않았기 때문에 회피적 애착 유형의 사람이 됐다. 마티아스는 이런 상황에 처한 다른 많은 아이들이 하는 것처럼 밖으로는 전혀 표시가 안 나는 행동으로 엄마의 사랑을 받으려고 애썼다. 아니면 적어도 힐책으로 가득한 주의를 받거나 거부를 당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 엄마가 자기를 가장 많이 인정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티아스와 같은 기피자는 어릴 적에 부모나 다른 양육자와 좋은 경험을 하지 못했다. 이들은 엄마나 아빠에게 짐이거나 어른이 바라는 욕구를 채워줄 때에만 관심을 받는다는 것을 느끼며 자랐다. 어른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남을 신뢰하는 법을 발달시키지 못했다. 따라서 이런 사람의 애착 모델은 기피자에게 관계가 가까운 사이로 발전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언제라도 거부당할 것을 염두에 두고 너의 많은 것을 희생하려고 하지 마. 다른 사람이 내게 가까이 접근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야 라며 조심하라고 조언한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거리를 두고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피하고 불안해하며 자신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주의를 기울인다. 이들은 혼자 사는 경우가 많고 가끔씩 심지어 누군가 관계를 맺었음에도 홀로 사는 사람도 있다. 이들의 자존감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좋아해 주는지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스스로 삶에서 무엇을 얻으려 노력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애착 기피자가 보이는 또 한 가지 주요 특징은 폐쇄다. 관계가 너무 가까워지면 불편해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삶을 아예 들여다볼 수 없게 모든 일을 중단한다.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너무 많은 관심을 쏟는 일도 원하지 않는다. 애착 기피자는 이 일을 해결한 것에 대한 진솔한 칭찬을 듣거나 적어도 고마워라고 한마디 해주는 것에 만족한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가까운 관계라고 여긴다. 어렸을 때 감정적인 욕구를 표현하는데 겸손하라고 배웠기 때문이다. 누구와 떨어지는 일도 애착 기피자에게는 일상이다. 이들은 분리 상황에 매우 잘 대처한다. 당연히 다른 사람처럼 슬픔을 느끼고 충격도 받지만 밖으로는 무관심하고 태연한 척 행동한다.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일이 애착 기피자의 삶에 등장하는 경우는 드물다. 마음을 열지 않고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는 표면적으로만 슬쩍 관심이 있는 듯 행동한다. 두 번째 애착 유형은 불안정 애착 유형이다. 불안형 사람은 유년기에 회피 애착 유형을 지닌 사람과 기본적으로 공통된 경험을 했다. 회피적 사람처럼 불안정 애착 유형의 사람도 어렸을 적에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었다. 부모는 아이에게 애정을 보이다가도 다시 무관심해졌다. 하지만 둘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 회피적인 사람이 유년기에 애착에 대한 소망을 작동시키지 않고 마치 어른에게 부족한 애정과 신뢰감을 더 이상 애원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 반면에 불안형 사람은 정반대의 태도를 취한다. 나는 기댈 사람이 아무도 없어 라는 경험은 지나칠 정도로 적극적인 애착 양상을 발달시킨다. 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필요한 애정을 받으려고 노력한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야 할 사랑과 애정을 주지 않는다는 느낌을 항상 품고 있다. 충분한 관심이나 인정을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주장한다. 삶이 불공평하고 무엇인가 받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항상 따라다닌다. 불안정 애착 유형의 사람에게서는 높은 스트레스,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한 노력, 과잉 친절, 남을 도와주려는 지나친 마음가짐과 같은 전형적인 특징이 나타난다. 이런 애착 유형을 지닌 사람은 끊임없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바쁘게 시간을 보낸다. 스트레스 수치도 매우 높다. 끊임없는 긴장 속에서 산다. 주위를 굉장히 잘 살피고 다른 사람을 세심하게 관찰하며 이들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찾는다. 상대방의 마음이 약간만 동요하거나 기분이 바뀌어도 불안해하며 전전긍긍한다. 불안 애착 유형의 사람은 친절함을 이용한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눈치로 알아차리고 이를 들어주려고 노력한다. 안 돼 라고 말하지 못한다. 너무 많이 주고 너무 빨리 다가간다. 불안정 애착 유형의 사람은 친절과 수능 외에도 또 다른 방법으로 관계에 대한 우려를 떨쳐낸다. 바로 조력자 증후군이다. 불안정 애착 유형자는 자신이 도움을 주고 구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끌린다. 조력자 증후군은 특히 연인을 찾는 과정에서 기회를 엿본다.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것처럼 보이는 남성이나 여성에게서 큰 매력을 느낀다. 불안정 애착 유형의 사람에게서 보이는 또 다른 전형적인 특성은 자주 미안해라고 하는 것이다. 불안형 사람은 눈에 띌 정도로 친절하고 남을 도울 태세다. 관심과 인정을 받으려고 누가 도와달라고 부탁하면 거절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맡아서 해야 할 업무량이 커진다. 한 애착 연구의 결과를 보면
업무를 완벽하게 해내려고 늦게까지 남아 잔업시간이 쌓이는 직원 중에 불안정 애착 유형에 속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유년기에 봐봐, 사람들은 나를 지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느끼고 이들이 원하는 것을 기꺼이 안다. 불안한 사람은 밀접한 관계가 없는 삶을 상상하지 못한다. 누군가와 조급히 격정적으로 사랑에 빠지는 경향을 보인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관심을 얻으려고 어쩔 줄 몰라 한다.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상대편에게 많은 것을 준다. 하지만 다른 사람도 자기에게 많은 것을 해주기를 바란다. 걸핏하면 연인과 감정과 관계에 대한 대화를 하고 싶어 한다. 다른 사람이 정말로 자기를 사랑하는지 빨리 의심을 한다. 세 번째 애착 유형은 양가성 애착 유형이다. 부모가 먼저 본인의 감정과 욕구를 제어하지 못하고 이것을 거르지 않은 채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하면 아이는 감정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다. 엄마나 아빠가 아이에게 적대적이며 행동이 예측 불가능하거나 무기력하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면 아이는 어른의 행동을 파악하지도 분류하지도 못한다. 아이는 당황해서 방향을 정하고 명확함을 찾아다니지만 어른에게서는 발견하지 못한다. 양가성 애착 유형의 사람은 불화와 폭력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가족 안에서 성장한 경우가 흔하며 매를 맞고 정서적으로 멸시를 당하거나 심리적, 신체적인 학대를 당하기도 했다. 부모 중 한 명이 약물 중독자나 알코올 중독자이고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앓거나 만성적 신체적 병으로 제약을 받고 살았을 가능성도 크다. 항상 경계태세를 갖추고 바짝 긴장을 하면서 커서인지 어린이다운 어린이로 살지 못했다. 부모와의 역할이 바뀌다 보니 유년기를 잃어버렸다. 응석을 부리고 보살핌을 받아야 할 아이가 엄마나 아빠를 돌봐야 했다. 이런 역할을 하기에 너무 어리고 경험이 없는데도 이를 감당해야만 했다. 이런 아이는 모든 감각기관을 통해 온몸으로 엄마나 아빠가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느끼지만 동시에 외로움과 고립을 견딜 수 없어서 이들을 가까이 잡아당긴다. 최소한의 약간의 애착의 선물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다. 양가성 애착 유형의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자기에게 관심을 보이고 애정과 이해를 갖고 자기를 대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만 해주면 최상의 연인이 된다. 하지만 상대방은 불행히도 대부분 틀린 반응을 보인다. 양가성 애착 유형을 띠는 사람이 표출하는 지나친 감정은 상대방이 견디기에 상당히 힘들다. 양가성 사람을 미성숙하고 과장된다고 평가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 이런 애착 유형의 사람은 스스로를 역시 똑같이 평가한다. 하지만 이것은 틀렸다. 이렇게 행동하는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양가성 애착 유형의 사람은 유년기에 이들을 대해준 적절한 상대가 없었다. 오히려 반대로 어른의 태도는 이들을 불안하게 하고 커다란 혼란을 일으켰다. 양가성 애착 유형의 사람은 다음과 같은 악순환에 걸려들었다. 1. 가깝게 다가서고 싶은 바람이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을 일으킨다. 2.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이 가까이 다가가는 일을 막는다. 3. 다시 거리가 생기면 가까워지고 싶은 욕구가 다시 생긴다. 자신이 양가성 애착 유형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1. 유년 시절에 괴로운 일을 경험해야만 했다. 이런 경험이 깨끗이 처리되지 못하고 남아서 스트레스 상황이 생길 때에 현재 맺은 관계에 영향을 끼친다. 2. 유년기에 대해 뚜렷이 기억을 못할 때가 많다.
3. 다른 사람과 너무 가까워지고 친해지는 일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동시에 버림받을지도 모른다고 겁을 낸다. 4. 드라마를 연출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죽을 만큼 미워하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용서해달라고 애원하고 그의 품에서 다시 안정을 찾고자 한다. 5. 주체를 못할 만큼 넘쳐나는 감정에 스스로 겁을 내고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끔찍한 일을 저지른다. 네 번째 애착 유형은 안정형 애착 유형이다. 감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일이 쉽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기대는 것도 좋다. 혼자 있다고 혹은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못할까봐 특별히 걱정하지 않는다. 살면서 근본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아이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고 잡을 수 있는 끈을 제공하는 심리적 번지점프 안전 로프를 지녔다. 이들은 다른 사람에게 항상 호의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 수많은 연구를 보면 어린아이였을 때 이미 안전하게 애착이 형성된 사람은 살면서 계속 안정형 사람으로 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안정적인 애착 유형의 사람은 공감 능력이 훨씬 좋고 다른 사람을 열린 마음으로 대하며 더 잘 배우고 집중력도 더 좋으며 나이에 상관없이 더 쉽게 우정을 쌓는다. 안정형 애착 유형의 사람은 처음부터 조건 없이 사랑받는다고 느끼므로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감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엄마와 아빠가 관심과 애정을 듬뿍 담아 자기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얻는다. 이들은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고 어려움에 처하거나 말썽을 피울 때 이 사람이 자기를 모른 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다. 이런 기본적인 확신은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의심도 품지 않은 채 대인관계를 형성하게 한다. 안정적으로 애착이 형성된 사람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과 애착을 이룬다. 연인은 물론 다른 친한 친구와도 친밀함과 열린 마음, 신뢰, 공감으로 가득한 관계를 맺으며 사회적 능력도 뛰어나다.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열린 마음이다.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런 개방적인 태도를 악용할 수도 있다고 겁을 내지 않는다. 안정적으로 애착이 형성된 사람은 자신과 타인에 대해 기본적으로 믿음이 단단하다. 또한 관계의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능력도 갖추고 있다. 바로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는 능력이다. 심리학자인 제프리 A. 심슨을 중심으로 한 연구팀은 수십 년 동안 200명의 사람을 출생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동행하며 관찰했다. 연구팀은 안정적으로 애착이 형성된 아이가 훗날 연인과 더 만족스러운 관계를 형성한다는 사실을 상세하게 입증할 수 있었다. 안정 애착 유형에 관한 예시들은 아이가 삶의 처음 몇 년 동안 인정받고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안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이미 이른 시기에 나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어 라고 배운다. 2. 유년기의 기억이 뚜렷하고 객관적으로 묘사할 수 있다. 3.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좋아한다. 4. 연인이 자신을 정말 사랑하는지 자기 곁에 머무를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지 않는다. 5. 자신과 자신의 감정에 대해 솔직하게 말한다. 6. 관계에 대해 대화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규칙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긴다. 7. 정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한다고 느끼지만 이것 때문에 걱정하지는 않는다. 8. 공감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감정과 기분에 자신을 일치시켜 생각할 수 있다.
9. 자존감이 튼튼하다. 10. 깊은 우정에 관심이 많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애착 이론의 관점에서는 불만족이라는 주제를 매우 특별하게 다룬다. 이런 불만족을 어떤 관계에서라도 이따금씩 모두 느끼는 지극히 일반적인 불만족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애착 연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관계에 대한 만족은 안정적인 부부 생활의 근본적인 특징이다. 만족은 부부가 자신의 핵심적인 애착 욕구가 충족되는 것을 경험할 때 생긴다. 친밀감과 자율성에 대한 욕구가 균형을 이루면 관계는 난기류에 빠지지 않게 보호를 받는다. 그런데 이런 균형이 깨지거나 친밀함에 대한 갈망이 지나치게 많이 생기거나 혹은 부부 중 한 명이 거리를 너무 두려고 하면 부부에게는 골이 깊은 불만족이 생긴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한눈을 팔 빌미를 줄 수 있다. 사람들은 자유와 자율성에 대한 갈망과 불변함에 대한 갈망이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 외도를 하기 때문이다. 엘리자베스 S. 알렌과 도널드 H. 바우포름은 애착 유형과 불륜 간에 얼마나 명확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실질적인 연구에서 다루었다. 두 학자는 수백 명의 실험 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놀랍게도 비교적 많은 사람이 바람을 피운 적이 있다고 고백했다. 알렌과 바우포름은 이때 애착 유형의 역할에 대한 질문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분명하게 연관성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가장 적게 불륜을 저지른 사람은 안정 애착 유형의 사람이었다. 불안정 애착 유형의 사람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신의를 지키는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떠날 수 있다는 생각이 항상 잠재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한 번 외도를 저지르는 순간 고정적인 관계가 끝장난다는 근심에 사로잡혀 있다. 친밀함과 자율성 사이의 균형이 너무 무너지면 불안정 애착 유형의 사람이 스스로 외도를 저지르는 일도 생길 수 있다. 회피적 애착 유형의 사람은 다른 사람과 너무 밀접해지지 않게 하는데 신경을 쓴다. 배우자가 자기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매달리면 배우자와의 거리를 유지하려고 모든 방법을 시도한다. 두 학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회피적 애착 유형의 남성은 다른 애착 유형의 남성보다 외도를 한 비율이 2배에 이른다. 연령에 상관없이 지나치게 가까운 관계를 두려워하는 사람일수록 배우자에게 충실하지 못하다. 애착 연구를 보면 갈등과 분쟁 때문에 관계에 심각한 위기가 닥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부간 혹은 연인 간의 관계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오히려 안정적인 애착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유년기로 되돌아가 무엇인가를 바꿀 수는 없다. 어렸을 때 이미 애착 유형이 형성되므로 다른 유형으로 바꿀 수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체념할 이유는 없다. 이것은 돌에 새겨진 바꿀 수 없는 운명이 아니다. 시간을 들여 불안정 애착 유형을 훨씬 안정적인 유형으로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당연히 안정적인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는 방법이 최고로 좋다. 이런 행운을 얻지 못했더라도 조금씩 긍정적인 쪽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자신의 애착 태도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태도를 조절하고 검토할 수 있다. 내가 하는 반응과 생각, 감정이 이런 상황에 적절한가? 아니면 어렸을 때의 경험이 나를 속이는 걸까? 자신의 애착 유형이 뒤에서 자기를 조종한다는 것을 인식하면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다. 불안하게 애착이 형성된 사람은 상처 입을까봐 두려운 나머지 다른 사람 앞에서 진짜 감정을 숨긴다. 하지만 마음을 열면 자기가 갈망해오던 관계를 찾을 수 있다.
불안정 애착 유형의 사람은 진짜로 느끼는 감정과 욕구를 꼭꼭 숨긴다. 어렸을 때 받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려고 갑옷의 단추를 단단히 채운다. 이런 사람은 갑옷을 입는 일이 익숙하고 편하게 느껴진다. 갑옷이 없으면 무방비 상태로 다른 사람 손에 맡겨지고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해한다. 동시에 다른 사람이 자신의 갑옷을 뚫고 자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갈구하는지 알아주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희망이 실현되거나 이루어지기란 극히 드물다. 배우자는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한다. 상대방은 자신이 인지한 것에 따라서만 반응을 할 수 있다. 불안, 회피, 애착 유형이 형성된 사람이라도 소중하게 생각되는 사람을 더 많이 신뢰할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하려면 더 이상 진정한 감정을 숨기지 않겠다는 마음의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 좀 더 안정적으로 애착을 이룰 수 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줄 아는 능력은 서로를 진심으로 대하는 일을 가능하게 하고 관계를 성공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한 본질적 전제 조건이다. 안정적으로 애착이 형성된 사람은 마음을 여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없지만 불안정 애착 유형의 사람은 배워야만 한다.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기에 이보다 더 힘든 일은 없다. 간단히 이제 내가 실제로 느끼고 생각하고 원하는 것을 말하겠어 라고 결심하기란 쉽지 않다.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알림으로써 유년기의 나쁜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정서 중심 치료 전문가인 베로니카 칼로스 릴리와 제니퍼 피츠제럴드는 러브 대화를 제안한다. 러브 대화에 따라 서로 소통을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L. Listen. 귀담아 듣기. O. Open heart. 열린 마음으로 선입견 없이. V. Validate and acknowledge. 인정하고 배우자가 말하는 것 수용하기. E. Express our thoughts softly, simply and slowly.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간단하고 편안한 말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전한다. 학자이자 부부치료사인 존 고트먼은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갈등과 싸움이 관계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거리가 부부관계를 이혼이라는 위험지대로 끌고 간다는 사실을 밝혔다. 여자들은 자기 공명 영상, MRI 기기 안에 누웠다. 컴퓨터 모니터에 파란 원이 보이면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빨간 십자 표시가 나타나면 발목에 가벼운 전기 충격이 가해질 거예요.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신경학자인 제임스 A. 코어는 여성을 이렇게 위협했다. 제임스 코어는 실험을 3가지 방식으로 구분해서 진행했다. 첫 번째 방식에서는 실험을 하는 동안 낯선 사람이 여성의 손을 잡아주고, 두 번째 방식에서는 여성이 혼자 있었고, 세 번째 방식에서는 남편이 여성의 옆에 앉아 손을 잡았다. 피험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으로 표시가 되었다. 뇌파가 뚜렷이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 피험자는 전기 충격을 가한다고 알리는 것만으로 벌써 극심한 긴장 상태에 빠졌다. 아무도 없이 혼자 누웠을 때 가장 극심한 흥분 상태를 보였다. 낯선 사람이 안심을 시키며 손을 잡아줄 때에는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가 약간 줄었다. 그리고 남편이 손을 잡아주는 것을 느꼈을 때 피험자의 스트레스 수치가 가장 낮았다. 자기 공명 영상 데이터상에서도 분명한 변화를 볼 수 있었다. 다른 두 방식의 실험 과정에서 경고음이 울리던 뇌의 영역이 안정을 찾았다. 남편이 부인의 손을 잡으면 뇌에서 전기 충격에 침착하게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체 접촉은 안정감을 주고 스트레스 반응을 줄인다.
지나치게 개인주의와 독립성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일은 1970년대에 시작되었다. 당시에 게슈탈트 치료의 창시자인 프레데리크 S. 펄스는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나는 나고 너는 너다. 나는 너의 기대에 맞추어 살기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너도 나의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우연히 우리가 만난다면 멋진 일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 그 당시에 친밀한 애착은 인본주의 심리학자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못했다. 오늘날에 그렇게 많은 관계가 만성적으로 힘들고 많은 관계가 깨지고 자신이 관계 불능이라고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것은 자율성을 강조하고 의존을 평가절하하는 태도가 주요 원인이다. 의존은 깊은 관계의 주요 특징이며 잘 유지되는 관계의 본질적 요소다. 우리는 안정적인 애착을 통한 안전장치가 없다면 진정으로 자율적이지 못하다. 안전하다고 느껴야만 독립성을 형성하고 키울 수 있다. 또한 관계의 안전한 항구로부터 세상을 향해 노를 저어갈 수 있다. 우리는 다시 돌아오고 싶을 때 항구가 여전히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안다. 이렇게 안심을 해야 스스로 자신의 길을 가고 독립성을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의 애착 욕구가 먼저 채워지고 다른 사람의 욕구도 충족돼야지만 비로소 우리는 모든 가까운 관계에서 피할 수 없는 헤어짐과 서로 상의함의 문제를 성숙하고 어른스럽게 다룰 수 있다. 애착 연구에서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이것이 아닌가 싶다. 바로 아이만큼이나 어른도 신뢰할 수 있는 애착을 크게 갈망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해와 인정, 경탄을 받고 싶어 한다. 누군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자신에게 있는 약점이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 우리는 어른으로서 이런 욕구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일과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친밀함을 위해 독립성을 희생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압니다 라고 깨달으면 애착 형성 과정은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 나는 그래도 날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이 책에는 4가지 애착 유형을 판별하는 검사 질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나의 유형과 각 유형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으로 9개의 러브 스토리를 바탕으로 충실한 사례 설명이 있다는 점입니다. 시간 관계상 저는 거의 모든 사례를 생략했지만 이러한 사례 중심 서술 방식으로 인해 이 책을 읽기가 더 쉬웠고 흥미로웠습니다. 이 책은 애착 이론에 관한 책입니다. 애착을 우리말로 그냥 제가 느끼는 대로 해석하자면 사랑으로 연결되다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개별적으로 떨어져 사는 존재이지만 사랑으로 인해 마치 하나의 존재인 것처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독립적, 개별적인 작은 존재이지만 끝없이 자아가 확장된 더 큰 인간, 더 안전한 인간이 되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간 모두가 근본적으로 품고 있는 존재론적 불안은 내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할 때 줄어듭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여서 살죠. 오래전에 읽은 탈무드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는 둘인 샴 쌍둥이가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탈무드의 답은 이렇습니다.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다른 쪽 머리도 고통스러워하면 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두 사람이다. 이 말은 누군가가 나와 연결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려면 고통으로 판단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 그 고통을 함께 느끼는 사람은 나와 연결된 사람입니다. 영어 속담도 있죠.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뜻입니다. 물론 그와 똑같은 이치로 내가 기쁘고 잘 될 때 함께 기뻐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말도 맞을 수 있지만 동서고금의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판단을 하자면 기쁨보다는 고통이 판단의 기준으로 더 적합하다고 봅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은 그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나 우정이 없이는 어려운 일입니다. 기쁜 순간에 함께 기뻐하는 것은 훨씬 더 쉬운 일이죠. 인간은 연결되기를 바라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독립적인 존재라 해도 혼자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아가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도 독립적이고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도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당신께서는 어디에 혹은 누구와 애착을 갖고 계신가요? 요즘엔 반려동물에 또는 식물에 강한 애착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애착하는 존재를 갖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애착이 없는 삶은 허공에 뜬 삶입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